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슈 진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봉수님 오늘까지 이제 다우 지수 6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이번 주 시장을 환호하게 했던 거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고용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키웠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 사실은 물가 인상이 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고용 인하를 시장에서 기다려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17만 5천 명이라는 숫자하고 실업률이 3.9%로 살짝 오른 게 사실 그렇게 나쁜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좋아했던 것은 이게 예상보다 나쁘다였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상황이 나빠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에 대한 게 하나고, 그로 인해서 지난 5월 FOMC에서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용지표 주의 깊게 봐야 되겠고요. 고용시장이 미국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평가받을 만큼 그동안에 참 탄탄해 보였는데 이민 인구의 유입이 노동시장 회복 혹은 화랑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왜 미국의 노동시장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유독 강한가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이슈였고, 제가 1월에 방송에 여기 나왔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서 우리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한 이유는 구조조정에 성공한 측면도 있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미국 의회 예산정책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CBO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거기서 나온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의 이민에 대한 건데요. 네.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에 미국 이민이 한 100만 명 정도 올라갔을 거라고 2023년에 대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330만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측치보다 3배 이상으로 이민이 많이 늘었다는 거고, 이거는 그동안 고용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사실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만 실업률은 별로 높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준 위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축복이 알고 봤더니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던 미국의 이민 유입이 아니었던가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자 1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3배 이상, 300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시장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좀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데요. 고용 보고서에 또 환호하던 시장이 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었고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잠시 말씀 들어봤죠. 교수님께서는 연준에서 일해 보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2004년부터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004년부터 2009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2004년은 사실상 그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 그러니까 매번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리는 금리 인상을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하고 9/11 이후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제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금리를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씩 올리던 시점이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10년 수익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는 그린스팬의 수수께끼, 당시 의장이 그린스팬이었는데, 그린스판은 금리를 올리지만 정작 시장 금리로 관심 있게 바라보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 이자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수수께끼로 여겼는데, 그거는 사실 금융위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어떤 전 세계적인 저축의 불균형,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어떤 신흥국들이 저축을 늘리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정책 금리를 올렸지만 시장 금리는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에서 일해보셨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어떤 지표를 좀 주목해서 보는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고용과 물가 지표 주목하겠지만 세부 지표들 중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을 눈여겨보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뭐 특별히 더 잘 아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그 자료를 볼 때 그 액면가보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액면가 밑에 있는 변수의 변화들을 좀 관심 있게 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뭐라 그럴까요? 이제 죄송합니다. 금융위기 직후에 우리가 회복을 기다리던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린슛이라고 어떤 새파란 잎사귀 경제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특히나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아무래도 대출 시장이 망가졌었으니까 네. 대출 시장에서 부채가 대출이 일어나는가를 관심 있게 봤었고, 그리고 노동시장과 관련돼서는 노동시장 회복이 더뎌지는 과정에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 어떤 신규 일자리 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단순 주택시장 지표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재에 대한 어떤 그 주문 이런 것들이 늘어가는 것도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고용을 기다리면 고용을 회복할 만한 시그널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아까 그 리더십, 어떤 중요한 키 시그널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키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세세한 품목까지 들여다보는 것들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키 시그널을 찾기 위해 세세한 지표까지 들여다보셨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예상보다 이제 부진한 고용 지표 나오면서 패드워치가 가리키는 금리 인하 횟수도 올해 이제 2회로 다시 늘었습니다. 9월 인하 가능성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고 12월 인하 가능성은 뭐 거의 반반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이런 고용 부진이 나왔다고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키우는 것 좀 성급하다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한 번 노동 보고 자료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고용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이게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에도 지표가 좋았지만 어느 정도 그 수정 과정에서 숫자가 좀 낮게 조정된 측면도 있고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지금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두려움이 좀 커지긴 했지만 좀 완화되는 것 측면이 좀 있지 않냐라는 해석은 조금씩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1월에 FOMC에서 연준 의장이 그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CPI 보고가 한 6개월 정도 계속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시에 6번이나 좋은 그 CPI 보고서가 있었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6번인데 이게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작년에 처음 CPI 리포트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는 걸 보였을 때는 뭐 상관이 없었지만 6번이나 나와도 그게 금리 인하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를 보면 이 노동시장 리포트가 앞으로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게 확실하다라는 신호를 충분하게 주지 않는 한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한 번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금리 인하에 확신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연준이 고용에 주목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일 텐데 2%대 물가를 향한 연준의 경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2%대 물가 도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좀 최근에 이제 3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4월에 보고했을 때 그게 생각보다 나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5월에 어떤 지금까지 예상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뒤로 간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티키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잡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시차가 되게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거비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시차를 두고 다른 항목들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 가격이 되게 올랐고 사고가 난 것들이 보험료에 이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보험료가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정책 승인도 얻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보험료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전에 올랐던 물가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간호사 인건비가 올랐던 게 이제는 병원에 요금에 반영된다는 식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게 이슈 하나고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위로 올라갔다라는 게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이게 일종의 각인 효과를 가지고 와서 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2%에 가는 속도도 점점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2%로 올라가는 속도를 잡을 수 있을지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교수님도 주거비 상승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주거비 상승을 물가 부담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민 인구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주거비 상승에도 압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특히 월세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게 어떤 CPI에 반영되는 것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CPI에서 주거비에 대한 해당 비용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 주거비가 예상보다 안 떨어지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대 예상치가 변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의 경우는 최근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조사를 한 바로는 내년도에 9.7%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작년보다도 1.5%포인트 포인트 오른 거고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2.6%에서 5.1%로 올랐는데 이거는 미국 미국 국민들이 집값이나 월세 같은 게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고 앞으로 1년간 9.7% 급등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온다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추세를 확인한다 해도 물가가 결국에는 2%대에 근접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다시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올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은 사실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연준 의장도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3월 CPI 보고서는 이게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1월, 2월에도 숫자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것은 뭐 계절성이야라고 무시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무시를 하기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5월 FOMC 미팅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앞으로 내려올지 불확실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앞으로 이제 PC 인플레이션 자료 같은 게 나올 텐데 이런 자료들에서 물가 상승이 잠깐 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멈췄지만 다시 2%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전에는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PC 물가와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 둔화 확신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의 횟수나 시기보다 이제 더 관심이 가는 게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인하될 것인가 그 폭에 대한 관심도 좀 큰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연준이 한번 움직이면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움직였었는데요. 인하를 시작한다 해도 과거처럼 이제 움직이긴 어려울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가 빠르게 내려갔었을 때를 보면은 뭐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와 같이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은 인플레이션이지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자율을 빨리 내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 게 그 주식 시장에 나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은 지금처럼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금리를 갑자기 연준이 내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제에 뭔가 위기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즉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느리게 내려오고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는 하지만 빠르게 망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지금 시장이 예상대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올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을 비춰주셨고요. 오직 이제 뭐 데이터로만 판단한다는 것이 연준의 입장이지만 11월 좀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연준의 고민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선과 상관없이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도 많고 또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게 단순히 교과서적인 거 아니냐라는 뭐 말씀도 누구나 하시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연준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경력이라든가 그들의 생각하는 어떤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그들의 어떤 레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본인들의 명성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에 독립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말, 어떤 정치적으로 구설수에 오를 거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장에서도 선거 직전에 금리 인하는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새로 나오는 시그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이 신중해질 거고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하지 정치적인 계산은 이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인하를 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경제가 나빠지는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인하를 미루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선과 상관없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선과 상관없이 금리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금리 인하 실기를 오히려 연준 인사들은 더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은행은 아무래도 연준의 움직임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특히 우리 1분기 GDP 좀 깜짝 성장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이창용 총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통화 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뭐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한은의 금리 인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연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뭐 영향력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한미 금리 차가 어쨌든 자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떨어진 측면은 있지만 우리는 유가 같은 것에 대한 변동성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언제 튀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거는 아마도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경제가 좋다라고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번에 나왔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우리가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고금리는 소비를 억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가 경제를 억누르는 정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자료를 잘 보면서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리고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는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가계부채 안정에 정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깜짝 성장을 보인 반면에 미국은 1분기 GDP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다가 최근에는 좀 다시 진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미국 경제에 좀 우려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거 보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페드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는 불황을 논의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대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 유지될 거기 때문에 경제가 갑자기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재정 지출의 그 다른 면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그
부채를 차환해야 되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다면 예전에 문제가 됐던 어떤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사태가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실은 기업의 투자를 저하시키고 이러면 그게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과 이런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고착화되면 그것이 결국은 미국 경제에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다한 재정 지출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 얘기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보니까 2030년까지 미국 재정 적자가 GDP의 5.5%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왔고 재정 적자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문제가 됐다가 사실은 이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미국 GDP가 25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볼 때 그 세수의 15% 가까이가 지금 그 국채에 대한 이자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할 때 그 2004년도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로 올리는 상황에서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연준의 정책 금리도 중요하지만 국채 시장에서의 시장 이자율의 변화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미국 국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안전자산이기는 하겠지만 예전보다는 좀 더 높은 그 프리미엄을 붙이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거와 상관없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 적자 상당히 심각한데 문제가 상대적으로 대두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제 이제 1분기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올해 OECD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서는 단기적인 경제 하락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장기적인 저성장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것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예상외로 살아나고 있는 게 그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 공장을 우리 기업이 짓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좀 그렇지는 아직 않은가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경제하고 어느 정도 독립되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전 중국 경제가 성장할 때 우리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국내 GDP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저성장의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경제 회복을 한다 그래도 그 회복의 정도가 크기는 어려울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경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수혜를 받고 있고 그렇지만 이 수혜가 규모가 충분한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